전략적 투자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연휴 동안 쉬어간 게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불장이 연출이 되고 있죠.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5,600선 넘겼고요.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지금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당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시장은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장만 봤을 때 코스닥의 질주가 더 눈에 띄고 있는데 방금 캐스터 브리핑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코스피 7,900 전망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지하게 센 장 같은데요. 유동성이 그냥 네, 막대하게 끌고 있어요. 네. 과거에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 시장은 조금 모멘텀이 주춤한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기저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의 개선이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지금 예탁금이 100조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탁금이 100조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만 매수와 매도 계속해서 오가고 있고 기관 투자자, 금융투자 중심의 좀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수급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비교적 굉장히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 사실 한국의 주식을 사고 파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만 사고 파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이머징 펀드 또는 동아시아 펀드 이런 쪽에서 같이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워낙 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고점 매도의 그런 성격을 갖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특히 이제 증권회사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 국면은 모멘텀이 이어지는 한 수요가 더 강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이 또 지수를 이끌어줬죠.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그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20만 원 훌쩍 넘어갈 거라는 시나리오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질문은 나오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 심지어 주식시장 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겁니까? 네. 만약에 지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반성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투자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기 포트에 없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일정 부분 편입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포트 안에 비중은 크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 이야기도 살짝 짚어보죠. 구글의 TPU 도입을 추진하던 메타가 다시금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좀 상징적인 의미를 준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GPU하고 TPU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이제 GPU가 워낙 비싸니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자체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설계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특화된 TPU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이었고요. 근데 이제 메타는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메타가 TPU도 하지만 또 엔비디아의 GPU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 같고요.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PU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메타에게 좋은 조건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동반해서 다 같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이익 성장은 이어질 텐데요. 자,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많잖아요, 교수님. 당연히 증권주가 잘 갈 수밖에 없죠. 증권주에 지금 처음으로 보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와 지주, 금융 다 통틀어서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참 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증권주 이제 살짝 쉬었을 때도 말씀해 주셨죠. 제가 얘기하게 했던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주도주가 반도체하고 대형 증권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형 증권사는 제가 보기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뭐 대형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자기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IMA 계좌 같은 게 열리면서 이제 해외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으로 변모하는 그 중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재료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고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투자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3차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이 되면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데 아마 3차 상법 개정이 되는 데까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차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 뭐 자사주라고 하는 건 매입할 때는 확실한 호재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 확실한 호재인데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호재거든요. 왜냐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3차 상법 개정되기까지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라가다가 3차 상법 개정이 될 때 아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를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차 상법 개정이 통과될 때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통과가 되고 나서는 세론으로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권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게 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의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너무나 뭐 강력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하나오션을 필두로 오늘 조선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조선주 그동안 반도체랑 비교를 하자면 좀 쉬어갔었는데 이제는 좀 추세가 상승으로 쭉 갈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쉬었죠.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단기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 보이지만 포워드 루킹으로 보면 이익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고 또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 올라가도 펀더멘탈에서 흔들림이 없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반영해서 좋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멀티플을 정당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군함이죠. 미국의 그렇죠. 군함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 잠수함 발주나 이런 해외에서 무언가 터져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아마 오늘 기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기사를 보시면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 군함 건조와 관련된 입법 사항을 갖다가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제 의회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것 자체가 기사화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증폭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회에서 그게 만약에 입법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네.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지금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뭐 잠수함을 넘어서 방산, 이제 뭐 자동차까지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 최종 변수는 잠수함 자체 성능보다는 캐나다가 여러 가지 협력 산업의 패키지를 좀 원하고 있잖아요. 승부처 좀 어떻게 갈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치랑 외교 문제가 너무 많이 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는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독일이나 그거 어디가 될지는 캐나다만 알겠죠. 그럼 발표되기 네. 전에 조선주와 방산을 좀 정리하는 전략을 가져갈까요? 아니죠. 기다려 봐야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전에 그걸 많이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지만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재료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죠. 지금 캐나다 잠수함 발표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그 결과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게 교수님의 전략이신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 이야기했으니까 뭐 원전까지 여쭤볼게요. 원전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장기 테마죠. 왜냐하면 이제 AI가 진행되면서 같이 가죠. 네. 그 가장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지금 반도체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거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전력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 원전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원전이 시장의 그 테마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테마는 계속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계는 마찬가지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부 종목들은 아직 안 비싸요.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우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싼 거는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싸죠. 근데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면은 비싼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면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꺾이면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오늘 뭐 코스닥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코스닥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3,000보다는 1,500시대가 당연히 먼저 올 텐데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결고 있죠. 동전주를 뭐 없앨 것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좀비 종목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좀비 종목을 퇴출을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예고를 한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근데 일단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많이 올랐는데 개인들은 사실은 코스닥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하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제일 컸던 거는 제가 여러 번 여기 나와서 그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연기금 평가할 때 코스닥을 벤치마크에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 연기금 평가할 때 코스닥 그 비중을 한 벤치마크에 5% 정도 넣자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공공기금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방법에 아마 그게 이미 공지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엔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예탁금이 100조가 넘어가니까 그건 다 개인들이 움직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 모멘텀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그럼 뭘 사야 되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ETF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뭐 2차전 주식 같은 거 엄청 올라가는데 펀더멘탈이 그러면 그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수급과 모멘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면은 코스닥 안에서도 코스닥 150.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사면 개별 종목을 사지는 않고 아마 코스닥 150 정도를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 ETF가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150 ETF가 오늘 7%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당연히 한 15%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원칙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 뭐 하시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빚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 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당연히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업종을 종목을 고르다기보다는 지수 ETF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교수님의 전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섹터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다른 섹터가 또 있을까요? 반도체 말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수 ETF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맞아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하고 증권주인 것 같고요. 그건 당연히 포트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BTS 컴백 관련돼 갖고 엔터 주식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좀 작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2차 전지 같은 게 올라갈 때는 상승폭이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순환매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도주는 물론 반도체와 증권주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수 ETF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 ETF가 오히려 더욱더 현명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월장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설 연휴라는 긴 휴장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말 그대로 날아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월장의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글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에 의해서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게 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매매보다는 지금은 뭐 펀더멘탈도 괜찮지만 워낙 유동성이 좋고 모멘텀이 강한 장이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게 거꾸로 부러지면 또 굉장히 큰 폭의 조정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고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순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차군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